비트겐슈타인, 언어의 미궁을 헤매다.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20세기 철학계의 거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그는 언어의 본질과 한계를 파헤치며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천재 철학자였다. 그의 삶은 극적인 변화와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가득했으며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예술, 심리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그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비트겐슈타인은 유럽 최고의 부호 가문에서 자랐다.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그는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보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는 항공공학을 공부했지만 수학과 논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철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버트런드 러셀의 지도 아래 논리학을 연구하며 철학적 재능을 뽐피웠다. 비트겐슈타인은 1차 세계대전의 오스트리아군으로 참전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했다. 이 경험은 그의 철학적 사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 후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잠시 철학계를 떠났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 정원사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갔다. 논리철학 논고를 통해 언어의 한계를 규명하고 철학의 문제는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묘사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철학적 탐구를 통해 초기 사상을 비판하고 언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게임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어의 의미는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철학의 문제는 언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은 단순한 말놀이가 아니라 삶의 형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삶의 형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철학은 삶의 형식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1년 출간된 논리철학논고는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을 담은 저서로 언어의 한계와 철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 책은 20세기 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논리실증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1953년 비트겐슈타인 사후에 출간된 철학적 탐구는 그의 후기 사상을 담은 저서로 언어 게임과 삶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 책은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인식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인식론 등 다양한 철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삶의 형식 개념은 철학의 역할과 목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예술 작품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예술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언어 게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심리 철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심리학적 개념은 단순한 내면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과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 언어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인공지능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게임의 규칙을 학습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비트겐슈타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비판하고 수정하며 철학적 탐구를 이어갔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열린 사고와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미궁을 헤매며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천재 철학자였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변화의 연속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의 중요성, 삶의 의미, 열린 사고와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단두 권의 저서로 일으킨 철학혁명,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나이 22세가 돼서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처음으로 철학 강의를 듣기 시작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무지했던 까닭에 숭배했던 철학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언어 도단의 철학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을 구상한다. 그로부터 6년 후 논리철학논고라는 제목이 붙은 70여 쪽 분량의 원고를 완성했으며 그 원고는 3년 뒤 논리철학논고라는 책으로 정식 출판되었다. 이 책은 그의 사후 친구와 제자들에 의해 출간된 철학적 탐구와 함께 세계 철학계의 충격적 놀라움과 혁명적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킨다. 비트겐슈타인의 위대함을 모르는 철학자는 없다. 그의 철학적 천재성은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을 사로잡아왔다. 비트겐슈타인이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 다음 가는 철학자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오늘날 인문학계에서 그의 명성은 확고하다.
그가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버트란트 러셀에게 논리 철학 농고 원고와 함께 보냈던 편지에 철학의 모든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는 주장이 참이라면 그는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중요한 철학자다. 그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나? 레이 몽크의 본격적 전기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궁금증을 어느 책보다 잘 풀어주고 있는 책이다. 이 전기를 통해 인간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그의 삶에 대한 태도에 깊이 공감하고 그의 인간됨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가 평생을 통해 가장 절실하게 추구했던 문제는 논리 철학이 아닌 인간 실존이었다. 그가 20대 중반 스승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인간이기 이전에 어떻게 논리학자가 되겠습니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썼듯이 말이다. 그는 논리학자 이전에 윤리적 인간이었으며 철학자이기에 앞서 구도자였다. 평생을 통한 그의 구도적 자세는 8세였던 나이에 스스로에게 던진 거짓말을 하면 자신에게 유익한데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윤리적 물음에서 비롯된다. 그의 태생은 가정적으로 화려했으나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수도 빈에서 태어났다. 유럽을 통틀어 갑부로 손꼽히던 철강 기업가 아버지와 가톨릭계 어머니 사이의 8남매 중 막내였다. 8남매는 모두가 음악에 뛰어난 관심과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형은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했고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오랫동안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항공기공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으나 4년 만에 포기하고 22세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처음으로 러셀에게 논리 철학 강의를 듣게 된다. 그리고 6년 후 철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았다. 는 오만한 말을 덧붙인 논리 철학 농고를 스승 러셀에게 보낸다. 러셀은 미외국인 학생의 철학적 천재성에 경탄해 3년 후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직접 긴 해설과 격찬의 서문을 써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의 득도로, 즉 무의미한 존재라고 느끼면서도 자살하지 못하고 살아남았던 것을 괴로워했는데 러셀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극복할 수 있었다. 그의 위대한 삶은 일약 세계적 철학자로 떠오른 그 이후부터다. 철학적 문제를 수정처럼 투명하게 영원히 풀었다고 확신한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확인받은 뒤 케임브리지 대학을 떠나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간다. 고국에서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그곳 수도원의 정원사 조수로 얼마 동안 일하게 된다. 그 후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 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간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재산을 당시 빈에 살던 시인 릴케와 트라클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선단체에도 기증한다. 한마디로 수도승과 같은 삶이었다. 그는 1925년 두 스승 러셀과 무어의 권유에 따라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왔고 4년 후에는 은퇴한 무어 교수의 자리를 잇는다. 그러다가 47세 되던 해에 그의 두 번째 대작 철학적 탐구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철학 교수였으면서도 대학은 철학할 장소가 아니면 교수직이 참을 수 없다고 했던 그이다. 그의 주된 관심은 정치나 사회적 사안이 아니라 개인적 구원이었다. 그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같이 느껴진다. 인류와 신 어느 것에도 관련이 없다면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고 자주 말했다. 그에게 구원의 문제는 어떤 종교적 교리를 추종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얼마만큼 자신의 내면적 목소리에 진실할 수 있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였다. 철학자로서 젊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이기에 앞서 윤리적, 종교적 인간이었다. 그의 지향은 철학의 논리적 담론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꾸며내는 데 있지 않았다. 내가 쓴 거의 모든 것들은 나 자신과의 사적 대화이며 내 자신에 대해 내 자신과 머리를 맞대고 내가 말한 것들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자기와의 정신적 싸움이며 저술은 자기 수양을 위한 고행의 과정이었다.